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최고 왕족들만 다니는 명문 고등학교에서 한국의 환경을 부러워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 점심시간 배가 고픈데 도시락을 싸오지 않아서 수도가로 가서 물로 배를 채우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한 한국에서는 밥을 굶는 사람은 없어졌고 학교에서는 한 곳도 빠짐없이 급식이 실시되고 있죠. 우리는 지금 배가 고파서 수도가에서 물로 배를 채우던 세대와 그런 것들은 옛날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배우고 가져오기 위해서 열심히 해외 출장을 가던 한국인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을 배우러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로 넘쳐납니다. 오늘은 한국을 배우러 찾아온 외국인의 사연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한 명의 외국인이 어떻게 영국 귀족 학교의 방식을 뒤흔들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영국 초등학교 영양사인 비너스라고 합니다. 영양사로 일하면서 더 높은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박사과정을 준비 중인데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더 높은 수준의 학업과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더 영양적으로 이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한두 개씩 보이고 그런 것들을 실천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서 주제를 선정하며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있었고 제가 일하고 있는 초등학교 급식의 영양 실태와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급식의 실태를 비교하는 게 아무래도 더 수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영국과 비교를 할 나라를 선정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럽의 급식에만 관심이 있고 자료가 많은 편이었는데요. 그런 자료들은 너무 식상하고 멋지게 졸업 논문을 작성하고 싶은데 흔하디흔한 중복되는 주제로 논문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게 아시아 쪽 국가였고 그 중에 가장 배울 만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급식을 잘하는 편인데 한국은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매우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요. 이 정도면 다른 나라의 급식들과 영국의 급식 수준을 비교하는 흔하디흔한 논문치고는 신선한 주제로 인정될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한국과의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던 사실이지만 이렇게 영국의 영양 실태가 나쁠 수 있는 것인지 너무나 처참한 심정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닐 때보다 지금 영국의 초등학교 급식이 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영양학적으로 매우 질 나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자튀김은 채소로 인정받았으며 케첩 또한 채소로 인정받았습니다. 때문에 정크푸드가 영국 학교의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메뉴가 되었고 소화비만율은 높아지고 키는 안 크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장기간 부실한 급식은 영국인들이 키가 작아지고 점점 더 뚱뚱해지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논문을 작성하고 싶었습니다. 6월 초순 학교 방학이 시작되었고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학기 중이고 한국은 영국과 교육 체계가 달라서 2달 정도 더 늦게 방학이 실시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한국 학교의 모습을 보고 제가 작성하려고 하는 논문과 관련된 것들도 살펴보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원도 방학 기간이고 어차피 저는 2월에 졸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논문을 작성할 시간이 여유로운 편이어서 한국 여행도 같이 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 인터넷으로 이미 한국의 젊은 영양사와 연락이 닿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인 영양사님의 도움으로 제가 한국 학교의 급식 체계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얻어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크게 놀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에 방문을 하기 위해 들렀을 때 저를 맞이해주는 수많은 한국 선생님들 중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같이 계셨다는 점이죠. 정장을 입으시고 머리가 하얗게 물든 한국의 교장 선생님은 학교 급식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영국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급식이 어떻게 나오던지 관심 없고 그냥 학부모들이 건의를 하면 돈을 더 내라는 공문을 보내고 말아버리는 영국의 학교와는 마인드가 아주 달랐어요. 영국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죠.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부실한 것이 근본적이기는 한데요. 때문에 오랜 기간 급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던 학교들을 보면 그 결말은 그다지 좋지 않았거든요.
급식 명목 이외에 예산을 끌어썼다가 조사를 받는 일도 생기고 하니까 영국 학교에서는 급식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학교에 방문했을 때 교장 선생님까지 나와서 저를 맞이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예산 문제를 떠나서 일단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산 문제를 떠나서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영국도 더 나아질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느낀 한국과 영국의 차이였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한 관심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심은 실제 조리장이나 학교 급식실을 보더라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국에게서 정말 배울 게 많다고 느꼈습니다. 우선 자율배식제가 아니었으며 때문에 한국 학교의 영양사님이 정해놓은 영양 기준대로 학생들을 음식을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식단표에는 섭취 칼로리가 계산되어 있었고 국물이 있는 요리에는 염분도 역시도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방의 균형을 맞추어 식단표를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매일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의 무게를 재서 다음번 조리할 때 버려지는 음식이 없도록 매우 꼼꼼하게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정말 깨끗하게 급식실을 청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일들은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제가 영국에서는 이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음식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영국 학교에서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식당이라는 곳 자체가 완전히 등한시되는 부서라고 생각해야 했는데 말이죠.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교육이라는 측면과 동등하게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먹는 음식에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이 크게 성장한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학교 급식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 한 근거로 한국의 학교 시스템이라는 내용의 논문들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한국은 점심 급식을 실시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학생들에게 아침에 우유를 보급해 주었다고 했고 가난했던 한국에서 그 우유는 영양을 충족시키기 위한 소중한 첫 발자국이었다고 평가를 했던 내용들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한국에서는 우유 급식을 시작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높은 수준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 시스템을 갖추었고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저 부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더 개선하고 말고 할 것 없이 너무나 모든 것이 완벽하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놀란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왕 오신 김에 급식 관련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참석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이렇게나 완벽한 한국 급식인데 뭘 더 회의를 하고 개선점을 말하고는 하는지 궁금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제 옆에서 이미 영국에서부터 연락을 해오던 한 한국인 영양사 선생님이 통역을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회의장에 참석하고 나서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넓은 회의장에 교감 선생님도 참석하시고 영양사님이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몇 분 참석을 하셨습니다. 학교 급식회의에 학부모가 참석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100% 통역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이 회의장에서는 긴장감마저 돌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이 자리는 부족했던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그 지적이 합리적인 지적인지를 판단하고 그 지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면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것 의미하죠.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있었어요. 이렇게나 완벽한 급식 체계인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한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성공적인 학교 급식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었죠. 모든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이미 충분히 좋은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회의 장면이었고 역시나 너무나 부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영국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저희 아이들의 얼굴도 떠오르면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좌절감마저 들었습니다. 이 회의 자리가 끝날 무렵 저에게도 발언권이 주어졌습니다. 뭐 아이디어를 내거나 의견 제시를 하는 발언권이라기보다는 한국의 급식 체계를 견학하러 왔는데
할 말이 있으면 해달라는 발언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우선 이렇게 한국의 시스템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한국에서 봤던 것들에 대해서 놀랐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완벽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회의 자리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부럽다는 말까지 해야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느낀 감정이었으니까요. 영국 학교 급식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영국에서 하고 있는 급식 체계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케첩과 감자튀김이 야채로 분류된다는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이 들어도 너무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이야기가 통역될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한국인 학부모는 너무 화가 나는 듯해 보였어요. 이제 막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그런 식의 급식 체계는 너무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이라며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학생들에게는 그런 대접을 해주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먼 나라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분명 영국의 급식 체계는 문제가 있어 보이듯 제 생각에도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아쉬웠고요. 이렇게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의 학교 관계자들과 만남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일정이 끝난 뒤 한국의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고요. 모든 학교에서 일정이 끝나고 학교 밖을 나왔을 때 마침 한국의 학생들도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학교 시간과 겹쳤던 것이죠. 그리고 급식실에서 저를 봤던 수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말을 걸기 위해 한국의 학생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이뻐 보였습니다. 외부인에 대한 무서움이 아니라 관심으로 표현해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영국에서 여러 학교들을 돌아다녀 보면서 학생들에게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한국의 아이들은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황할 정도로요. 그렇게 그날 몇몇 아이들과 대화를 하며 조금은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한국의 학교로 나가서 이번에는 영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더 자세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행사 같은 것은 끝났지만 그래도 며칠 더 한국의 학교로 나가보면서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제 논문 작성을 위해서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국 학교에 며칠 출근하다시피 하다 보니 저와 친해지는 학생들도 생기게 되었고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잘 따르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잠깐의 선생님이 되어주기로 마음먹기도 했습니다. 하교 후 그 학생들을 따라서 학교 앞에 있는 상가에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 조금 놀란 점은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하교 후에 활동을 해도 되는지 부모님들에게 물어봤을 때 한국의 부모님들은 모두 너무 좋아했다는 점이죠. 아마 제가 영어를 사용하고 아이들이 영어를 쓰는 환경이 많지 않은데 제가 일종의 무료 영어 선생님이 되어 주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저는 학생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한국의 학생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라는 음식을 사주러 가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한 떡볶이 가게는 이 초등학교 말고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와 있는 분위기였어요. 하교 후 많은 학생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이곳으로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 떡볶이 집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떡볶이가 무슨 음식인지는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저도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라서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큰 그릇에 떡볶이가 가득 담겨져 나왔고 그 가격은 매우 저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는 이 음식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되었으니까요. 정크푸드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한국의 학교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나 노력하는데 아이들은 하교 후 이런 정크푸드를 먹으면 어른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테이블에 올라온 음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깨끗한 환경에서 조리되는 음식이었고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나 기름 젖은 냄새 같은 것도 나지 않았어요. 조리실이 오픈되어 있어서 안심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맛본 한국의 떡볶이는 저에게는 상당히 매웠습니다. 제가 매워서 고통스러워하자 학생들은 그런 모습을 재밌어하기도 했고요. 저에게는 매운 음식이었지만
학생들은 이 맛에 익숙한 듯 매워하지 않고 신나게 음식을 즐겼습니다. 솔직히 떡볶이라는 이 요리가 정제된 밀가루가 주재료이고 단백질이 적은 음식이기는 했지만 영국에서 아이들이 막무가내로 먹어대는 다른 음식들과 비교해서 건강에 더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아이들이 주로 먹는 간식은 기름에 튀겨 트랜스 지방이 많거나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저는 한국의 다른 음식들을 최대한 경험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패스트푸드점 말고는 그다지 학생들이 먹기에 곤란한 음식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자극적이고 기름으로 떡진 음식들로 학생들을 유혹하는 영국과는 매우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도 꽤나 있었는데 저는 그 음식들이 질라진 음식을 팔고 있을까봐 일부러 가서 사 먹어봤는데요. 따뜻한 만두가 날씨와는 어울리지 않기는 했지만 너무나 맛있었고 오히려 영양적으로도 훌륭한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데 영양적으로도 꽤나 좋은 음식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 한국에서는 모든 식문화의 환경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돌아보면서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분명히 한국에게 배울 것이 많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먼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저 한국이 부러웠을 뿐이고 그냥 정치인들이 나서서 한국의 시스템을 통째로 베껴오지 않는다면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벽에 부딪힙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도 이런 선진적인 급식 시스템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급식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와 급식 말고 다른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로 나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중간에 끼어있는 세대도 있겠지만 이렇게 빠른 발전은 모두의 노력 그리고 정치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한국의 급식을 어떻게 배워야 한다라는 주제의 논문을 작성하려고 했지만 약간 내용을 수정해서 기초적인 환경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약간의 주제 변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한국에 다녀온 것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꽤나 의미 있는 수준의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단기간 한국에 다녀왔지만 한국에 다녀오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뭐하러 한국까지 가냐며 너무 진지하게 할 필요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과 비교해서 제가 작성하고 있는 논문의 수준이 훨씬 깊다는 것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보고 온 것들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다녀온 것을 제 인생의 가장 잘한 것들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의회 쪽으로도 진로를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다양한 생각까지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한국에 다녀온 게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은 것 같군요. 이렇게 글을 마치며 얼른 영국 학교의 급식 시스템이 하루빨리 정상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과 그 롤모델은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 고베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한 무당이 이 나무가 쓰러지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도 예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무당은 무슨 예언을 했던 것이고 이 마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후쿠오카 출신의 나나코라고 합니다. 올해로 나이는 20살이 되었네요. 야오리 섬은 1993년 일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한 곳이죠. 이곳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 나무들이 숲을 이루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신령스러운 나무로 알려진 산신나무가 있습니다. 추정 수명이 무려 3000년에 달하는 이 나무는 일본 신토의 숭배 대상이자 섬 주민들에게는 수호자로 여겨져 왔어요. 이 섬에서 태어난 저는 어려서부터 이 2000년 된 산신나무의 이야기를 숱하게 듣고 자라기도 했죠. 사실 제 친한 친구 류지의 할머니께서는 야오리 섬에서 오랜 전통을 이어온 무당이셨는데요. 그녀는 과거 일본에서 일어난 고베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따금씩은 산신나무에 얽힌 불길한 예언도 입에 올리곤 하셨죠. 이 나무가 쓰러지는 날 일본은 큰 위기를 맞이할 거야. 무당 할머니는 어린 저와 제 친구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당시 저는 무슨 뜻인지 자세히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께서는 워낙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기에 어린 저희들에게도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야유이 산신 나무가 가진 신비로운 힘과 그로 인해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은 무의식 중에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죠. 어린 마음에 혹시나 나무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하고 매일 아침 항상 그 나무가 제대로 서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저의 일상 버릇처럼 되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섬을 떠나 오사카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할머니의 예언은 여전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늘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종종 야오리 섬의 숲과 그 신목을 떠올리며 할머니의 말이 그저 미신에 불과하길 바랐어요. 그러나 2024년 9월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강타했습니다. 야오리 섬은 언제나 거대한 태풍 앞에서 꿋꿋이 버텨냈지만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았어요. 태풍이 몰아치는 밤 저는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했지만 그 불길한 느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뉴스에서는 실시간으로 태풍의 진입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의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지면서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고 태풍 산산의 강력한 바람이 바다를 휘몰아치며 바다와 하늘이 하나가 되어버린 듯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게다가 규슈 지방 남서쪽에 위치한 야오리 섬은 특히나 태풍에 의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뉴스를 지켜보며 걱정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바람은 마치 지옥의 숨결처럼 거세게 불어왔고 거대한 구름덩어리는 바람에 휘몰려 끝없이 퍼져나가는 것 같았죠. 태풍의 눈은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고 바람과 비를 몰아넣으며 일본 열도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이었어요.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태풍 산산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벌이 내리는 듯한 광경을 연출하며 일본의 하늘과 땅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야오리 섬에서 살아오며 숱한 태풍을 보며 자라온 저였지만 이번 산산은 무언가 정말 다른 느낌 같았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는 불길한 검은색을 띠며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는 듯한 강한 폭우로 변해갔고 비는 하늘에서 마치 천상의 분노를 담은 물방울처럼 쏟아졌으며 길과 도로는 순식간에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치며 집과 건물들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바다와 육지가 혼연일체가 되어버렸죠. 또한 산산의 바람소리는 제게 마치 악마의 목소리처럼 들려오더군요. 예감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태풍의 바람은 한층 더 거세지며 거리의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고 전봇대를 부러뜨렸습니다. 많은 태풍을 봐왔지만 저는 이런 기분 나쁘고 거친 태풍은 여태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태풍 산산의 위력은 수치적으로도 엄청났습니다. 전성기 상태에서 중심 기압이 무려 940헥토파스칼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태풍이었죠. 중심 기압은 낮을수록 태풍이 강력하다는 의미인데 940헥토파스칼은 정말 흔치 않은 수치이고 보통 900헥토파스칼만 되어도 엄청 강한 태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전에 없던 초강력 태풍이 자전거 속도로 느리게 움직이는 바람에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강풍에 건물 외벽이 뜯겨져 나갔고 그간 경험하지 못한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태풍의 중심부가 통과하면서 규슈 남부 지방 등은 피해가 더욱 큰 모습이었는데 느린 태풍이 집중적으로 비를 뿌려댄 탓에 폭우로 불어난 강물은 폭포수처럼 흐르고 도로 곳곳은 물바다가 되었어요. 또한 이번 태풍 영향으로 인해 규슈 지역 100만 명에게는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야오리 섬에서도 피해가 평소보다 컸지만 가고시마 항구에서는 사람이 바람에 휩쓸려 실종되는 무서운 사고가 생기는가 하면 산사태로 인하여 일가족이 파묻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렇게 일본의 상륙한 태풍 산산이 휩쓸고 간 자리마다 큰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몸집이 거대한 산산이 많은 양의 비구름을 몰고 일본 열도를 서서히 관통하면서 피해는 더욱 커져만 갔고
이번 태풍은 심지어 움직임마저 불규칙하여 경로 예측조차도 힘들어 보였어요. 주민들은 도망칠 틈도 없이 집과 마을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며 눈앞에서 펼쳐지는 지옥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빗물은 거침없이 흘러내리며 마치 하늘의 분노가 땅으로 쏟아지는 듯한 장면이 연출되었고, 길과 하천은 이미 범람해 물길이 되어버린 거리와 건물들이 물속에 잠기면서 도시와 자연이 구분되지 않는 풍경이 펼쳐졌어요. 각종 구조물과 시설들은 폭풍의 힘에 의해 파괴되었고, 강한 바람은 사람들의 외침과 울부짖음을 휘몰아쳤습니다. 그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이 되어 여전히 야오리 섬에 살고 있는 류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류지의 목소리가 많이 떨렸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평생을 바친 산신나무가 태풍 산산에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을 버텨온 나무가 이번 태풍 앞에서 힘없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동안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태풍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설마 그 나무가 쓰러질까 싶었거든요. 또 이 나무가 쓰러지는 날, 일본은 큰 위기를 맞이할 거야라는 할머니의 말이 바로 떠오르면서 소름이 돋기도 했는데요. 그토록 오랜 세월을 견딘 나무가 이번에는 살아남지 못했다니. 류지의 할머니가 예언했던 불길한 징조가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야오리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착하니 류지를 포함한 섬 주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산신나무는 태풍을 견디지 못하고 정말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성시 여겨졌던 산신나무가 위용을 잃어버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마치 이 땅의 원주율이 무너지는 듯한 상징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는 것만 같았어요. 산신나무의 가지와 줄기는 부서져 땅에 내리꽂혀 있었고, 그 굵은 나무 전체가 통째로 쓰러져 있는 모습은 자연의 신성함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섬 전체는 경악과 공포에 휩싸였죠. 그도 그럴 것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평생을 마을의 상징과 같이 우뚝 솟은 웅장한 나무의 모습만을 봐 오다가 갑자기 쓰러진 모습을 보니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쓰러진 나무 앞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이 나무가 쓰러지면 일본에 큰 재앙이 닥친다던 그 말이 이제는 너무도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류지의 할머니께서는 3년 전 90세의 나이에 하늘로 떠나가셨습니다. 류지에 의하면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야요이 나무에 대한 걱정을 놓지 않으셨다고 하시더군요. 고베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했던 무당 할머니의 경고들은 사람들이 쉽게 무시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2000년 된 산신나무가 한순간에 쓰러지자 류지의 할머니가 남긴 예언과 불길한 징조를 떠올리며 다가올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산신나무의 쓰러짐은 마을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신앙과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더 일본이 세상의 끝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쓰러진 나무를 바라보며 왜 우리만 이런 재앙을 겪어야 할까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산신나무의 쓰러짐은 특히 저에게는 불길한 징조 그 이상이었고, 그것은 일본이 앞으로 직면할 더 큰 위기의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사카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이 점점 더 큰 재앙으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정말 지울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의 예언이 이제야 실현되어 가는 것 같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류지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할머니께서 류지에게만 귀뜸해 주었던 말을 이번에 제가 류지로부터 듣게 되었거든요. 류지가 전해준 내용은 일본의 과거와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의미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리오의 할머니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와 그로 인한 만행들이 미래에 큰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드려보려 하는데요. 일본 제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식민지로 삼아 자원을 착취하고 한국 문화를 억압하며 많은 한국인들이
강제 노동과 성적 착취의 희생양이 되도록 하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강제 위안부 문제는 많은 한국 여성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겼고 이 문제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저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교과서에 그러한 내용이 자세히 없기도 하였고 방송에서도 그런 내용은 잘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후에 들은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제국은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억압하고 일본화를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 교육을 강제로 시행하며 아예 한국의 전통 문화를 말살하려 했던 거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고 일본의 역사와 문화만을 강조하며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무너뜨리려 했던 거예요. 이로 인해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는 큰 피해를 입었고 당시에 실제로 많은 전통과 가치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류지의 할머니께서 산신나무에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1930년대에 태어나 일본의 격동적인 현대사를 직접 경험한 세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과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욕으로 인한 전쟁의 고통을 목격했습니다. 이 시기 그녀는 고향과 가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죠. 전쟁의 상흔은 할머니에게 인간의 행동이 자연과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주었고 특히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책임과 역사적 교훈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요. 또한 전후 일본이 전쟁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국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회피하는 모습을 지켜본 할머니는 역사적 책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가치관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치유하지 않는 한 자연과 사회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고베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예언하면서 할머니는 이러한 재해가 단순히 자연의 힘이 아니라 인류의 도덕적 결핍과 역사적 책임 회피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재해는 그녀에게 과거의 상처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신호로 여겨졌고 이는 그녀가 자연과 인류의 조화로운 공존을 강조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일본의 역사적 만행에 대한 문제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였기에 동네 사람들에게는 에둘러 이야기하고 류지에게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이어서 류지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는 저에게 계속해서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저는 731 부대라는 것을 이때 류지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실 차마 입에 담기가 어려울 지경이에요. 731 부대는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된 민간인과 포로 등을 일본어로 통나무를 뜻하는 마루타라고 불렀는데요. 이 마루타의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은 조선인은 물론이고 몽골인, 중국인, 소련과 미국의 연합국 포로들도 포함되었습니다. 731 부대가 행한 생체 실험은 끔찍한 실험들의 연속이었는데요. 마루타로 선정된 이들에게 탄저균과 천연두균을 강제로 주사하여 그 경과를 지켜보는 실험을 진행하는 한편 산채로 해부하여 내장을 빼내고 동물의 내장과 교체하는 비인륜적인 실험도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이 영하 40도에서 몇 분간 버티다 죽는가를 실험하기도 했으며 마루타로 선정된 이들의 몸에 전기 코드를 연결하여 독가스를 터뜨린 후 경과를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장기 중 일부 장기를 제거하여 생존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한편 산채로 화염 방사기로 태워 죽이는 만행도 서스름없이 자행하였습니다. 기타 여러 끔찍한 실험들도 별다른 제재 없이 실시되었죠. 731 부대의 부대장은 교토제국대학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일본 제국 육군병원과 군의학교 등에서 근무한 이 씨의 시로였는데요. 1941년 731 부대장으로 부임한 이 씨의 시로는 부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방역과 급수를 담당하던 731 부대를 생체 실험 부대로 바꾸게 됩니다. 731 부대로 인한 피해자는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731 부대의 부대장인 이시이 시로는 일본이 패망한 후 전범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아야 했으나
안타깝게도 처벌은커녕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이시이 시로가 무죄를 선고받게 된 배경에는 미국과 일본의 사법거래가 있었는데요. 미국은 자신들은 실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축적된 731 부대의 생체 실험 데이터를 얻고 싶어 했고, 그 대가로 이시이 시로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후에도 연구 결과에 눈이 멀어 731 부대원들을 돈을 주고 실험연구원으로 고용을 하거나 생물무기 고문으로 생물학 무기 개발에 참여시키면서 잔인하게 희생된 사람들만 죽어서도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게 되는 비극이 되는 결과가 되어버렸는데, 이는 미국이 다른 역사적 문제와는 달리 731 부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유독 말을 아끼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한 강제징용과 노동 착취는 일본 제국의 또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남성과 여성들은 일본의 군수산업과 기타 노동력으로 강제징용되었고, 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인권을 무시당하며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받아야 했습니다. 실제 일본 제국의 군수산업에 강제로 동원된 많은 한국인들은 과중한 노동과 위험한 환경 속에서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어야 했죠. 이러한 문제들은 일본 정부의 충분한 사과와 배상이 없었던 문제로 피해자들은 여전히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일본은 한국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한국 사회에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고, 양국 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난징 대학살과 같이 중국에 대하여 엄청난 학살극을 벌인 적이 있다고도 해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회피하며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혹은 은폐했습니다. 류지의 할머니는 이러한 역사적 만행들이 결국 천벌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거죠. 산신나무의 쓰러짐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일본의 닥칠 미래의 천벌을 예고하는 중요한 징조로 여기셨던 거예요. 산신나무는 일본 신앙에서 신성한 상징으로 간주되는데, 특히 이 3000년 된 산신나무의 쓰러짐은 신의 뜻이 내포된 사건으로 해석된다는 것이었죠. 즉 할머니의 살아생전 경고는 산신나무의 쓰러짐이 일본의 과거 잘못에 대한 응징의 서망일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 앞으로 닥칠 무시무시한 재앙의 전조라는 해석이었죠. 류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산신나무의 쓰러짐이 단순한 우연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진심으로 일본에 닥칠 큰 재앙의 전조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는 정말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지 않으면 현실로 다가오게 될 무시무시한 신의 분노가 될 것이라는 확신까지 들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죠. 특히 할머니께서는 일본의 천벌이 가까운 미래에 닥칠 대규모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를 소름 끼치게 한 것은 그 재앙의 가능성 중 하나가 바로 난카이 대지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의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지진으로 그 피해 규모와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본의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난카이 대지진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매번 큰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의 말씀처럼 그 전조가 산신나무의 쓰러짐이라는 신의 경고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의 경제와 사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는 그 규모와 파괴력 면에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2011년에 발생한 규모 9.1의 동일본 대지진보다 피해가 더 컸으면 컸지 적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지진이기에 모든 일본인들에게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지진이 바로 난카이 대지진인데요. 이러한 재앙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저는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점점 더 강해졌고, 저는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해결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나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현실적인 위기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예언을 떠올리며 저는 현재와
미래에 닥칠 가능성 있는 재앙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이해했고, 그로 인해 조금이라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고, 이를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면 결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산신나무의 쓰러짐과 그로 인해 다가올 재앙은 일본의 과거, 만행과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일이었으며,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해결할 때까지 계속될 신의 분노를 경고하는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일본이 책임을 지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일본이 하루라도 빨리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미래는 정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독일의 한 여성이 한국을 방문하여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무려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라고 하는데요. 이 여성이 한국에서 보고 놀란 것은 심지어 독일의 방송국에서까지 다루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체리라고 합니다. 저는 세계 각국의 문화나 흥미로운 이슈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또 화제가 된다 싶으면 실제로 그 나라에 방문해서 직접 영상을 촬영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나라들을 소개하지만 특히 최근에는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가 독일에서 되게 조회수가 많이 터지기도 했고, 또 한국에 방문하며 겪은 놀라운 경험들을 한국인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몇 년 사이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관심이 생겼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유튜버라는 직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유튜브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튜브 작업이라는 것도 사실 엄청 고된 일이거든요. 주제 선정하려고 하루 종일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하고, 그런 다음 또 어떻게 해야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공들여 대본을 작성해야 하고, 그 다음은 또 영상을 재밌게 편집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목을 끌 수 있는 썸네일 제작까지 정말 해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 썸네일은 참 어려운 게 영상에 아무리 노력과 시간을 들여도 썸네일이 시청자들에게 관심을 못 받게 되면 시청자들이 클릭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쏟아부은 영상의 조회수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이럴 때면 참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한시라도 최신 트렌드를 놓쳐선 안 되고 또 긴장을 풀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답니다. 정신을 살짝이라도 놓고 있으면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면 시청자들에게 외면받게 되고 경쟁자들에게 밀려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어찌 보면 참 어렵고 냉혹한 세계가 이 유튜브의 세계랍니다. 아무튼 이렇다 보니 사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거의 하루 종일 페인처럼 유튜브 고민만 하고 인간관계도 거의 포기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게 또 이 유튜버라는 직업인데요. 물론 인기 연예인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얼굴 자체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목을 끌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일반인들이 채널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고민이 동반되어야 한답니다. 아무튼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려다 보니 의도치 않게 한탄이 좀 길어졌는데요. 하여간 저는 이 쉽지 않던 유튜브 활동을 이어오면서 얼마 전부터 놀라운 현상 하나를 발견했어요. 유튜버로 활동하려다 보면 최신 흐름이나 유행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하고 한시도 빠짐없이 신경을 바짝 쓰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언제부턴가 갑자기 한류 열풍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관련 영상만 올렸다 하면 조회수가 다른 영상들에 비해 확실히 잘 나오기도 하고, 또 한국에 관한 영상을 더 올려달라면서 힘내라고 슈퍼챗을 쏴주시는 분들도 훨씬 많고 그렇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다른 영상들은 엄청 고민을 하면서 콘텐츠 제작을 해야 그나마 성과가 잘 나오는데,
한국 관련 영상은 그냥 한국이라는 주제 자체로 일단 먹히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물론 한국 영상도 대충 만들진 않고 열심히 만들긴 하지만 확실히 주제빨이라는 게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곤 했죠. 저만 해도 원래 구독자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는데 한국 덕을 톡톡히 봐서 구독자가 엄청난 거거든요. 아마 그때가 정확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공개되었을 때부터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번화가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딱지치기를 하거나 설탕 뽑기를 하면서 놀 정도로 오징어 게임 열풍이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과 같은 K-드라마뿐만 아니라 K-팝이나 K-뷰티, 그리고 K-푸드와 같은 한국 문화들도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한류 열풍이 유럽 전역을 뒤덮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저는 느꼈어요. 이 유행에 무조건 올라타야겠구나라고요. 그래서 그맘때부터 한국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한국의 음식이나 한국의 가수, 한국의 드라마 등 한국 문화들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덕분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구독자가 몰리면서 저도 어느덧 100만 유튜버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과거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면 한국의 문화 열풍이 저를 살려준 셈이나 다름없었고, 그래서 항상 한국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과 고마운 마음이 크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국의 힘으로 유튜버로서 성장도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해왔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달려오다 보니 저에게도 번아웃이라는 게 오더군요. 구독자도 늘고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 신이 나는 것과는 별개로 날이 갈수록 체력적으로 힘이 드는 게 느껴졌고 제 몸에서는 저에게 잠깐 쉬어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만 같았죠. 저는 잠깐의 휴식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 그날 제 유튜브를 도와주는 친구 루시에게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답니다. 며칠 리프레시를 하러 여행을 떠나는 게 어떠냐고요. 사실 이런 생각은 이날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루시에게 말을 꺼낸 적은 없지만 얼마 전부터 유튜브 활동에 지쳐 잠깐의 휴식기를 가지면서 여행을 좀 가볼까 하는 생각을 혼자서 늘 하고 있긴 했어요. 루시 또한 오랜 기간 저를 도우면서 지쳐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행지로 점 찍어둔 곳은 바로 한국이었죠. 루시와 함께 언젠가 한국에 가려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간 한국에 대한 콘텐츠로 덕을 많이 봤는데 아직 실제로 한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루시는 한국어도 가능한 친구였어요. 얘는 저보다도 먼저 한류 열풍에 푹 빠져 있었던 애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휴식기에 겸사겸사 한국에 가서 콘텐츠로 쓸만한 한국의 모습도 찍고 휴식도 취하고 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물론 콘텐츠 같은 경우 당연히 일하러 가는 느낌보다는 부담 없이 한국을 둘러본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이러한 저의 생각을 이날 저녁 루시에게 말해봤는데 예상대로 루시는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긴 기간 작업으로 지쳐있기도 했겠지만 아무래도 한국이란 나라를 좋아하는 루시였다 보니 한국으로의 여행을 무척이나 반기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고민도 않고 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답니다. 여행 날은 금세 다가왔고 루시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싸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리고 피곤했는지 비행기에서 바로 골아떨어졌죠. 그렇게 저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이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것 같아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데 앞에 보이는 줄이 정말 끝도 없이 길게만 보이더라고요. 이대로면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았는데 한국에서의 일정이 그리 길지 않아 한시가 소중했던 저희한테는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직원분들이 정말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심사를 진행해 주신 덕분에 언제 그랬냐는 듯 줄이 빠르게 줄어들더니 어느새 우리 차례가 되어 순식간에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 서울로 가려 하는데 순간적으로 택시를 탈 건지 지하철을 탈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루시와 의논 끝에 저희는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사실 독일에서 장거리 비행을 해서 피곤하다 보니 그냥 택시를 타고 편하게 호텔까지 갈까 싶기도 했는데 지하철이 뭔가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영상을 찍기에 좋은 소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공항에서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독일 지하철역에 비해
지하철역 내부가 너무나도 밝고 깨끗하더라고요. 독일의 지하철은 만들어진 지 오래된 역들이 많아서 한국 지하철처럼 이렇게 깔끔하다기보다는 어둡고 우중충해 늘 불쾌한 기분이 들곤 했거든요. 저는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시청자들이 한국의 지하철 모습에 엄청나게 놀라워했어요. 얼마나 깨끗하면 지하철 바닥에 무슨 광이 다 난다며. 독일의 우중충한 지하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한국 지하철에 대해 극찬을 하더군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플랫폼으로 내려왔는데 더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까지 끝까지 유리문으로 다 막혀 있지 뭐예요. 사실 독일의 지하철에는 스크린도어가 한국처럼 이렇게 잘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있는 곳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런던의 일부 지하철역에서만 있을 뿐이라 한국처럼 이러한 스크린도어가 생소해 보일 수밖에 없었죠. 시청자들이 채팅으로 놀랍다면서 동시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더군요. 이렇게 스크린도어가 깔끔하게 설치된 곳은 독일은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을 여행할 때도 본 적이 없는데 한국은 유럽보다 잘 살아서 그런 건가? 그건 아닐 텐데 왜 그러지 하고 말이에요. 사실 런던 지하철은 추락 시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사고지만 세계조 노선으로 인해 감전사하는 사고 빈도가 훨씬 많아 스크린도어의 필요성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욱 대두되는 편인데요. 참고로 세계조 노선 혹은 서드레일 방식은 고압 전기가 흐르는 통로가 지면과 가까운 바닥에 있는 걸 말하는데 사람 혹은 동물이 실수로 밟으면 합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스크린도어가 꼭 필요한 게 바로 독일이나 유럽의 지하철인데요. 하지만 스크린도어를 한국의 지하철역들처럼 마음껏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시청자분들 중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스크린도어가 없는 것은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스크린도어 설치에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지하철 건축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무슨 말이냐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이 단순히 도어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천장 자체를 뜯어내서 아예 다시 건축하는 방식이거든요. 즉 자칫 잘못했다간 지하철역 자체가 폭삭 주저앉을 수 있는 큰 공사가 바로 이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른 선진국들은 한국과 다르게 지하철의 역사가 매우 길어요. 한국은 지하철역이 길어봐야 20-30년 전에 지어진 역들이 대부분이고 최근에 지어진 역들은 훨씬 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역들이지만 영국이나 유럽, 특히 독일의 경우는 세계 최초로 1800년대 중반에 지하철을 개통했을 만큼 지하철역이 지어진 지가 엄청나게 오래되었거든요. 영국도 지어진 지 100년을 훌쩍 넘은 지하철역이 많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칫 건설을 시도했다간 폭삭 무너질 수도 있고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노선 중 인적이 많은 역들에 한해 스크린도어를 일부 설치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스크린도어 대신 그냥 안전요원들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 할 뿐이죠. 아무튼 이런 한국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이라면 누군가 뛰어내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밀려서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라이브 방송을 보던 시청자분들도 간혹 가다가 독일에서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을 본 적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처음 본다며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스크린도어라는 게 항상 보다 보면 참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외국인들 눈에는 꽤 신기해 보이는 거랍니다. 놀라움은 지하철을 타서도 계속되었죠. 한국 지하철 내부는 독일의 지하철에 비하여 무척이나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였고 독일처럼 꾀죄죄한 사람이 보이긴커녕 승객들 모두 멀끔하고 깔끔한 차림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바깥의 날이 꽤 더웠는데 지하철 안은 에어컨 바람으로 마치 시원한 은행 안에서 편안하게 이동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청자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데 화면만 보는 시청자들은 이 시원한 에어컨을 직접 느낄 수가 없으니 답답한 마음마저 들었죠. 아무튼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니 생각보다 저희는 금방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숙소는 동대문 근처에 있는 한 호텔로 잡았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짐을 풀고 우선 홍대로 갔어요. 홍대는 젊음의 열기와 다채로운 문화가 넘쳐나는 곳으로 알고 있었고, 우리는 이곳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그간의 모든 스트레스를 잊고 특별한 밤을 보내기로 했죠. 저는 홍대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네온 사인과 거리의 예술가들 그리고 가득 찬 인파에 깜짝 놀랐어요. 길거리 공연자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는 모습은 마치 축제의 한 장면 같았답니다. 루시와 저는 여기 분위기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놀라움과 함께 거리를 구경하다가 저희는 출출해져서 우선 허기를 좀 달래기로 했어요. 루시는 한국에서 유명한 치킨과 맥주 즉 치맥을 즐겨보자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가까운 치킨집에 들어가 치킨을 주문하고 시원한 맥주와 함께 먹었죠. 저희는 반반 치킨이라는 것을 시켜보았는데 후라이드 치킨과 한국식 양념으로 버무려진 양념치킨이라는 것이 반반씩 섞여 있는 것이었어요. 후라이드 치킨도 물론 맛있었지만 저는 특히 양념치킨이 정말 새로우면서도 마음에 들었어요. 진한 양념 소스에 버무려진 양념치킨은 색깔부터 달랐는데 붉은 빛깔의 양념 소스가 치킨에 골고루 묻어있어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달콤하고 매콤한 향이 어우러져 먹기도 전부터 식욕을 자극했죠. 그리고 양념치킨을 한 입 베어 물어봤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속살은 야들야들했고 소스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것이 후라이드 치킨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했는데, 소스가 잘 배어들어 촉촉한 치킨은 제 입안 가득 큰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죠. 그리고 맥주는 그 맛을 더욱 돋워주었답니다. 그렇게 맛있게 치맥을 즐긴 후 거리로 나온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홍대의 다양한 클럽들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호기심이 생겨 발길을 멈추고 한 클럽을 방문하게 되었죠. 클럽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 모두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루시와 저는 이런 에너지는 처음 느껴본다며 한국의 밤 문화는 정말 놀랍다고 외쳤죠. 음악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다 보니 우리는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그러다 시간이 많이 늦어 어느덧 새벽 3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비행기에서 잠을 하도 많이 자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도착 첫날이다 보니 아무리 젊은 혈기라도 피곤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렇게 저와 루시는 즐겁게 놀다가 이제 숙소로 가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늦었기에 택시를 잡으려고 했죠. 근데 루시가 미리 검색해서 알아봐둔 게 있다며 자기를 따라와 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딜 가냐고 했더니 한국에는 심야에도 버스가 다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를 더욱 놀라게 한 사실이 있었죠. 야간에 버스가 다니는 것도 신기한데 심지어 자율주행을 하는 무인버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믿기지가 않았는데 루시와 함께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정말 무인버스가 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두리번두리번거리며 버스에 올라탔는데 버스의 분위기도 독일 버스와는 많이 달랐어요. 일단 낮에 탔던 지하철처럼 깨끗하고 조용한 실내가 눈에 띄었고, 이를 보니 한국은 어떤 대중교통이든 전부 다 깔끔하고 쾌적하게 잘 관리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웠던 점은 정말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있는 운전석이었습니다. 진짜 기사님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더라고요. 정말이지 너무 신기했어요. 운전석에 앉아있는 기사님은 그저 모니터만 주시하고 있었고 버스는 신기하게도 자동으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장면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고, 금세 몰려든 시청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모두 경악했어요. 정말 미래 세계에서나 가능할 법한 광경이 현재 시점에 눈앞에서 이뤄지고 있다니 모두가 놀라워하며 신기해했죠. 저 또한 놀란 건 마찬가지였고 편안히 앉아 계신 기사님 옆에서 몇 가지 질문도 드려봤어요. 물론 통역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루시가 옆에서 도와줬답니다. 참고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독일의 방송국에서 이미 이 한국의 야간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 취재를 한 적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기사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기술이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자신도 아직 쉽게 믿겨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비해 자신이 이렇게 따로 앉아 있는 것인데, 이것도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안전성이 보장되면 곧 기사 없이도 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2024년까지 안정기를 거치고 이후에 서울시 외곽까지 구간을 확대하고 그중에는 지방까지 더 많이 확대해서 운행할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자율주행이 서울의 교통 문제 해결에 완벽한 해결책이라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특히 밤에는 버스를 운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들이 그 빈자리를 메울 수가 있을 것이고 야간 버스 운전기사의 피로나 졸음 등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는 자동으로 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기사님의 설명을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타보니 버스의 승차감은 일반 버스만큼 참 편안했습니다. 또 늦은 밤에 버스를 탄 승객들은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 불안해하는 느낌 없이 안락하게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을 하거나 창문에 기대어 잠깐 동안 자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칫 위험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꺼려질 법도 한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도입하여 운행하는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이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부응하듯 버스는 도로 위의 다른 차량들과 보행자들을 완벽하게 인식하여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를 지켜보던 제 구독자들 전부가 깜짝 놀랐음은 물론이고 저와 루시 또한 입이 떡 벌어진 채 이러한 신기한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버스가 움직이는 동안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할 수도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독일에서는 밤이 되면 길거리가 한산해지고 사람이 거의 없어져요. 특히 이렇게 심야 버스가 운행하는 시간대에는 더더욱 말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 시간이 이렇게 많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밝고 활기찬 한국의 밤거리와 길거리 시민들의 모습은 한국의 좋은 치안을 상징하는 듯했고 이 정도로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 당연히 야간 버스에 대한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싶으면서 그게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의 도입까지도 나아가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독일은 심야에 버스가 다닐 필요가 크게 없긴 하죠. 애초에 사람이 밤에 안 다니니 버스에 대한 수요도 거의 없을 테니까요. 기사님 말씀으로는 이미 기술 발전에 큰 비용을 지출했지만 아직 완벽해지기까지는 여전히 먼 길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거리에는 강아지, 어린이, 날씨 등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며 기술은 아직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하더군요. 기사님께선 이러한 무인 버스가 도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인프라인 것은 확실하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인류는 늘 그랬듯 이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언젠가는 또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선두에 서서 이렇게 첫 출발을 끊어 모범적으로 자율주행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와 루시는 그렇게 놀랍고도 신기했던 경험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저는 숙소에 와서도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여운이 많이 남았는지 잠이 오질 않아서 바로 자지 않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관련 내용을 더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놀라운 사업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서울시에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드론 택시도 시범 운행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이를 택시로서의 용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앞서 서울시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이미 드론 택시 비행 실증에 나선 바 있는데 쌀가마니 여러 개를 실은 드론 택시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포대교 일대를 문제없이 비행했고 안전 문제로 사람 대신 쌀가마니가 탑승했지만 아무튼 이는 성공적으로 드론 택시 운행에 첫 발을 띈 셈이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유인 조종사가 실제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용하는 비용이 엄청 비싸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조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로 조금 비싸지만 자율주행이 완전히 적용되는 시점이 되면 몇만 원 수준으로 장거리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리를 대충 계산해보니 한국의 대도시인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하늘을 이용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시대도 곧 오지 않을까 싶더군요. 어릴 적에 누구나 상상해본 하늘을 나는 택시를 진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이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면 바로 또 한국부터 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율주행 운전만 해도 상상 속 이야기로만 여겨졌지만 이제 곧 드론 택시가 하늘을 활보하는 세상이 온다니 한국 분들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으로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이 되는 일이 이제 정말 머지않았다니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무척 설레고 기다려지는군요. 아무튼 숙소에 돌아와 찾아본 이러한 자료들에 저는 또 한 번 무척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와 루시는 이날 야간 자율주행 버스를 경험하며 나름대로 콘텐츠도 제작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본래 계획이었던 한국 여행도 재밌게 즐기게 되었어요. 한국은 굉장히 볼거리가 많고 맛있는 음식도 다양한 것이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나라였고 저는 왜 요즘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 건지 바로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저희는 며칠간 한국을 둘러보며 훌륭한 시민의식과 여러 편리한 인프라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시스템 등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고 독일도 새로운 기술이나 인프라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활발히 해서 이렇게 한국처럼 잘 갖춰진 선진 시스템을 앞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한국에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다방면을 소개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이어나갈 생각이에요. 그렇게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여행도 하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독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정작 독일로 돌아오니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정말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거나 밤에 바깥에 나갈 일이 있을 때 말이에요. 한국을 직접 겪고 나니 한국에 사는 분들이 참 부러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다음에 곧 또 한국을 방문해야겠어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그동안 열심히 유튜브 활동하면서 지내고 있을게요. 곧 찾아뵈면 그때 또 사연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